사람들은 신앙을 어두운 밤을 밝히는 촛불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촛불이 한 젊은 소녀의 가슴 속에서 환하게 타오를 때 오히려 신부님의 심장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켜진 불빛 하나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니나는 몇 달 전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민지를 만났던 순간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람이 가득 찬 강당, 소음이 뒤섞인 그 한복판, 무대 구석 맨 뒤 의자에 검은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 웅크리고 앉아있던 한 소녀. 예술학과답지 않은 수줍음과 말수 적음이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녀가 후에 그 울림 짙은 후에 토이너이 아리아를 후에 무엇이라고 번역, 허스키한 후에 소리로 흥얼거리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몰렸습니다. 그 부드럽지만 강렬한 노랫소리가 축제의 소란을 단숨에 가르던 순간이었죠. 민지는 당시 22살 보스턴 외곽의 작은 대학에서 공연 예술을 전공하는 3학년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속 문화를 주제로 한 희곡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왔지만 파티나 학생회 활동엔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니나만이 그녀와 가장 가까운 룸메이트였는데 말수가 적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점이 닮았기 때문이었죠. 두 사람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면 서로 레시피를 공유했고 집이 그리운 날엔 옛 K-드라마 영상을 보며 위로를 나눴습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기숙사가 문을 닫아버려 민지는 학생 사목부의 초청을 받아 시골 마을의 당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니나의 거긴 에어컨 소리도 없고 새소리만 들려서 정말 조용해 라는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련회장에서 민지를 맞이한 사람은 다비드 신부님이었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인 수도원 정원으로 우리를 안내하신 그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한 뒤 미국으로 파견된 젊은 사목자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다정한 형 같다는 소문이 돌았고 시험 스트레스를 털어주기 위해 때로는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이였습니다. 첫 예배에서 민지는 니나 뒤에 살며시 몸을 숨긴 채 오직 찬송과 기쁨의 손가만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험이 부족해도 충분히 깊고 따뜻하여 차가운 예배당 구석을 금세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다비드 신부님의 시선은 그 찬미 속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신부님께서는 민지를 불러내셨습니다. 너의 목소리는 신이 준 선물이야. 고요 속에만 머물게 두지 마라. 민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개인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피아노 하나와 나무 의자 2개뿐인 작은 연습실에서 신부님은 민지의 한 음을 섬세히 다듬어 주셨습니다. 실수가 있을 때면 꾸지람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며 피곤하니? 라며 다정히 어루만지셨고 민지는 그 따뜻한 관심 속에서 마지막 음을 더욱 길게 이어갔습니다. 연습실 문틈으로 지켜보던 니나는 어느 순간 신부님의 눈빛이 달라진 걸 알아차렸습니다. 기교를 지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한 영혼을 가만히 어루만지는 듯한 부드러운 시선이었죠. 민지도 그 감정을 곧 알아차렸지만 차갑던 가슴이 이상한 온기로 살짝 달아오르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계단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다비드 신부님은 다가와 괜찮으니? 라며 살포시 물으셨습니다. 어색함이 전혀 없었던 그 한마디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3번의 연습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초여름의 어느 비 오는 날 학생 자원봉사 모임이 노숙자를 돕기 위해 임시 텐트를 치던 중 억센 빗줄기에 민지는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던 모양이었죠. 다비드 신부님은 재빨리 다가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사제복 위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걱정과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지의 눈동자에 담긴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고마움을
그리고 신부님의 시선에 스민 당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정전이 일어났다. 민지는 방으로 돌아가 두꺼운 옷을 찾아 입은 뒤 니나의 방 문을 두드렸다. 그녀가 속삭였다. 잠이 안 와요. 니나는 거실의 기름 램프에 불을 켜고 앉으라며 민지를 초대했다. 빗방울 가득한 바람결에 머리가 젖은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내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니나는 묻지도 않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모든 침묵을 쓸어갔다. 그 순간부터 니나는 알았다. 민지는 더 이상 그저 침착한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믿음의 남자와 함께 어디로 향할지 모를 위험한 감정의 놀이에 자신을 던진 것이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해 개인 레슨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지는 낮마다 졸음에 시달리고 간헐적인 입덧을 느끼기 시작했다. 니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민지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다. 니나는 보조제를 챙겨오라 했으나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다시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는 생리가 2주나 늦춰진 것을 발견했다. 그 사실은 두 사람의 삶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전환점으로 이끌었다. 민지가 그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된 순간 니나는 친구의 눈빛에서 근심뿐 아니라 두려움까지 감지했다. 민지의 휴대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지만 축하 메시지는 아니었다. 전부 조심스레 묻는 문자였다. 괜찮니? 무슨 일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니나는 몰래 화면을 들여다보았으나 보이는 건 다니엘 신부님이라는 이름과 교구청 번호, 그리고 서울에 계신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몇 통뿐이었다. 민지는 답하지 못했다. 니나가 산부인과에 연락해보라 재촉하자 민지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의사가 아니라 자신이 회피해온 현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 두려웠던 것이다. 결국 니나는 학교에서 차로 5분쯤 떨어진 개인 병원에 예약을 잡아주었다. 의사는 그녀의 나이와 병력을 묻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말했다. 네, 임신 약 6주 차네요. 몸 조심하세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사목 모임과 예술 수업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다니엘 신부님은 굳은 표정으로 미사 일정표를 들고 운영위원회에 말했다. 저는 약 2주 반 정도 부재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니나 귀에도 전해졌다. 예배당 구석에서 몇몇 신자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신부님과 그 학생 사이에 깨끗이 않은 관계가 있대. 믿기 어렵지만 소문이 도는데 어쩌겠어. 민지는 그 소문을 알게 되었다. 연습실을 지나다 듣기도 했고 같은 반 친구의 전화를 몰래 엿들을 때도 마주쳤다. 이 일 빨리 처리 안 하면 커리어 망할걸. 유학 커뮤니티 SNS에는 이제 예배에서 노래 못하게 해달라. 신부님이랑 놀았으니 고생은 그녀가 할 차례. 같은 말들이 돌았다. 말 한마디마다 그녀의 가슴에 총알처럼 꽂혔다. 다니엘 신부님은 침묵을 지켰다. 2번 예정되었던 개인 성악 레슨은 취소되었고 대신 수도회 공동 주소에서 긴박하게 날아온 메일 몇 통이 민지를 맞았다. 다니엘 신부님은 모든 목회 활동을 잠정 중단하십니다. 문의는 교구청으로 해주세요. 받은 편지함의 그 문구를 본 민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직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어머니의 이메일을 받았다. 편안한 손편지가 아닌 다급한 어조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미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정해. 엄마 아빠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메일 마지막 줄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보고 민지는 화면만 바라보며 무력하게 떨렸다. 심장은 벅차게 뛰었다. 니나는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다. 익숙한 아시아 마켓 구석으로 데려가 작은 소고기 쌀국수를 사주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몇 점의 고기만 집어먹었다. 아직 너무 어린데 왜 이런 일에 휘말렸어? 니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이는 네가 지킬 권리가 있어.
미래를 대신 정해줄 사람은 없어. 민지는 국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난 그를 지킬 권리가 없어.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부모님을 원망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망설여 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며칠 뒤 기숙사 방 안에서 민지는 다음 학기 휴학 신청서를 썼다. 잠시 멈춰서서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 신청서를 학과 사무실에 맡기고 또 한 번 울었다. 니나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넌 혼자가 아니야. 시간이 흘러 민지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전에 도움을 받아왔던 신앙인 베아트리체의 소개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을 돕는 지역 지원 단체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와 비슷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도, 가족에게 쫓겨난 이도 있었지만 모두 자기 의지로 일어나 아이를 키워가고 있었다. 민지는 그들 덕분에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중 니나는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교구 사무실이 비밀 회의를 열어 다니엘 신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말해야 할지 망설였으나 두려움에 떨던 친구의 눈빛을 떠올리자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민지는 소식을 듣자 잠시 침묵했다가 종이에 길게 뻗은 음표 하나를 그려 보이며 잠시 멈춤을 표현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원망은 없어. 다만 아이가 평온하게 자라길 바랄 뿐이야. 회의가 열리는 날 민지는 참석할 수 없었다. 다니엘 신부는 무기한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고 니나는 그 소식을 이메일로 전해왔다. 함께 왔던 다급한 손편지도 있었다. 당신에게 공영을 안겨 미안합니다. 곧 연락하겠습니다. 민지는 편지를 읽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는 직접 찾아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사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민지는 동네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는 과외교사로 일하며 겨우 아이 우유값만큼의 보수를 벌었다. 스스로 입을 옷을 사고 병원을 찾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법을 배웠다. 매일매일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니나는 흐린 눈으로도 민지를 응원했다. 어느 겨울 끝자락에 비 오는 오후, 민지는 니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다. 루시에게 아베 마리아를 다시 불러줄게. 니나는 휴대폰을 켜고 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마치 무언의 기도가 빗속을 가로지르는 듯했다. 눈을 감은 니나는 생각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어떤 노래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야 민지는 자신이 도입부를 넘어서 소문이라는 폭풍 속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단지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빛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진료를 마친 뒤 민지는 숨 가쁘게 계단을 올라 다락방 방으로 돌아왔다. 전날 니나가 정리해준 작은 다락방은 깔끔했지만 민지에게는 허전함만 가득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배를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학금은 거의 바닥나고 니나가 모은 돈을 받으려 했지만 민지는 사양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게. 그러나 스스로 해결한다는 건 반 봉지의 라면에 간장만 섞어 끼니를 때우고 하루 종일 우유 한 캔 살 돈조차 아끼며 사는 것이었다. 민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받은 적은 학비로 유제품과 비타민을 샀다. 밤이 오면 배를 감싸 안고 악보를 베껴 쓰다 다시 메스꺼움에 잠겨들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괜찮지? 언제 올래? 돈도 보낼게. 하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바뀌었다. 공부와 미래의 기회가 모두 물거품이 된 듯한 어조로 학비를 갚은 뒤 어떻게 살아갈 건지 물었고 낙태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며 소리쳤다.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영영 오지 마. 아버지는 가끔 한마디 건넸다. 네가 결정한 대로 해라. 그뿐이었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을 듯했다. 눈물을 쏟으며 음악 플레이어에 슬픈 아베 마리아를 틀었다.
빗물에 벗겨진 다락방 벽에 노랫소리가 맴돌았다. 니나는 문틈 너머로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말없이 품에 안았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할게. 민지는 고개를 떨구고 모든 눈물과 외로움을 누나에게 맡겼다. 다니엘 신부는 완전히 침묵했다. 예전에는 매일 밤 연습을 마친 뒤 일찍 주무렴, 목소리 아끼고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의 편지함엔 교구 사무실의 공지만 가득했다. 다니엘 신부께서는 모든 사목 활동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민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연습을 기억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잊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니나는 민지를 위해 학교 근처 한국문화원에서 학생 대상 무료 심리 상담을 신청해 주었다. 민지는 가기 싫어했지만 마지못해 몸을 웅크린 채 부모님과 친구들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니엘 신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평안하길 바란다. 차가운 공기를 녹이는 따끈한 생강차를 내온 상담사는 일어서려 애쓰기 전에 먼저 용서하렴이라 조언했다.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홀짝이고 품에 안은 일기장만 꼭 쥐었다. 과외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그녀 주위를 에워싸고는 다정히 물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민지는 아이들에게 간단히 부탁했다. 너희가 몇 문제만 더 도와주면 나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은 순순히 문제를 풀었지만 낯선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악이 있나요? 민지는 얼굴이 벌개져 눈가를 비비며 대답했다. 응, 내겐 작은 기쁨이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다독였다. 가장 큰 기쁨은 친구를 갖는 거예요. 순수한 한마디에 민지는 멈칫했고 수일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경제 사정이 바닥나자 민지는 밤 카페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뒤까지 접시를 닦다가 다음 날 아침 먹고 남은 기름 냄새에 달려드는 입덧에 소리치고 말았다. 당장 니나에게 전화를 걸어 검진 약속을 빠질 수 있게 해줘 라고 부탁했다. 니나는 한가롭게 구토 억제제를 건네고 민지가 좋아하는 임산부 전용 우유를 타주었다. 둘은 희미한 형광등 아래 조용히 앉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불안을 공유했다. 밤이면 민지는 종종 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 부모님 집 거실 한가운데 서 있다가 옷을 모두 벗고 어두운 복도에서 헤매곤 했다. 잠에서 깬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배를 꼭 안고 연신 다짐했다. 루시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지만 그 이름은 이미 그녀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절망할 것 같던 순간 니나는 민지를 뜻밖의 모임으로 이끌었다. 원치 않는 임신 여성들을 돕는 작은 지원 그룹이었다. 그곳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비난 대신 온정 어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은 모유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 빌려 쓸 수 있는 인부복을 가져온 사람, 영양식 죽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까지. 그들은 어떤 답도 요구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만 내밀었다. 민지는 그 손길을 바라보며 자신이 결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몇 주 후 니나는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생 기금으로부터 민지에게 작은 생활비와 분유비를 지원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측은함이 아닌 살 권리였기 때문이다. 다니엘 신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응답했지만 민지가 시골 어머니 댁으로 떠나기 전날 오후 니나에게 발신이 넘는 엽서 한 장이 도착했다. 겉면에는 오래된 교회 그림이,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와 루시가 늘 평안하길. 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할게. 이름도 서명도 없었지만 니나는 그 마음을 전하며 엽서를 건넸다. 민지는 떨리는 눈으로 엽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나를 잊지 않았어. 민지는 더 이상 무언가를 원치 않았다. 어둠을 지나야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증명해 보였다.
거의 2달간 온갖 방법으로 버텼지만 기금 지원과 무용 과외 덕분에 민지의 생활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니나가 같은 과 동기가 보내온 메시지를 받았다. 민지 선생님, 교회 앞에서 신부님과 헤어졌다는 영상이 돌아다녀. 내부 네트워크에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민지는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지난해 학교 무대에서 주요 공연 자리를 차지해 선의의 경쟁 상대였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주인공 역할을 간절히 바랐었다. 민지의 성공을 못마땅해 하던 그녀는 신부와 다정이 팔짱 낀 사진을 짜깁기 한 영상을 비밀 채팅방에 돌렸다. 옛 소문이 다시 불붙으며 이번엔 가짜 영상까지 동원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원룸 문 앞에 붙은 전단지를 발견했다. 신부님과 안긴년, 쇼 그만해. 이웃은 외면했고 작은 가게 주인은 인부복을 팔기를 꺼렸다. 세탁소 아줌마마저 돌아서 버렸다. 민지는 울먹이며 니나를 불렀다. 나를 이렇게까지 왜 그래? 니나는 민지를 태워 국제 학생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소로 데려갔다. 그 작은 사무실은 법학 교육 구역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방에는 빽빽이 책이 꽂힌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변호사는 허름한 셔츠를 입은 백인 청년이었는데 그는 명예훼손 배상 청구서를 펼쳐 보이며 방역할 증거가 있나요? 라고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단지 다니엘 신부님이 보내주신 이름 없는 사과 편지 한 장뿐이에요. 이 가짜 영상이 불법이라는 걸 입증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민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가방이 조금 가벼워진 듯했다. 어쨌든 큰 걸 한 걸음 내디뎠으니까. 그녀는 세상에 맞서 정면으로 나섰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행정법원 절차에 얽히는 것이었다. 복잡한 서류, 통역사, 예비 소송 비용. 니나는 한 번 재판에 $200라는 얘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지는 다짐하듯 대답했다. 제가 버텨볼게요. 고소장이 제출된 날 기숙사 단지는 시끌벅적했다. 몇몇 옛 친구들은 누구도 무고당해선 안 된다 며 편을 들어주었지만 대부분은 눈치만 살피며 침묵했다. 민지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심하게 스쳐가는 가운데 소송 서류가 든 가방, 산전 기록부, 그리고 교회 신자들이 건넨 격려 편지들을 꼭 껴안은 채 걸어갔다. 그것이 그녀의 부적 같았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집주인과도 협상을 해야 했다. 연체료로 보름치 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대신 더 좁고 학교에서 먼 방으로 옮겨야 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아원 지원 워크숍을 위한 춤 연습을 했는데 불룩한 배를 수채화처럼 부드럽게 흔들며 지친 기색을 숨겨야 했다. 한편 다니엘 신부의 직무 정지는 3달째 이어졌다. 니나는 사목팀이 그를 의전이 아닌 상담 자격으로 복귀시키려 노력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신부는 민지에게 짧은 침묵 뒤에 이어지는 사과 이메일을 보냈지만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가슴은 얼어붙었지만 한편으론 따뜻했다. 그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민지는 1심 법정에 섰다. 학생 기자들까지 가득 찬 작은 재판정에서 그녀가 증언대 위로 걸어올 때 배를 가리려는 옷가지가 모든 것을 감추진 못했다. 판사는 신상에 대해 묻고 고소 사유를 읽었다.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민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오히려 그 단호함이 방청객 사이에 연민 어린 미소를 피어나게 했다. 저녁에 니나는 민지를 집으로 데려다주며 일주일 전 그녀가 눈물을 흘렸던 다락방 앞을 지나쳤다. 민지는 말없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이제는 따뜻한 곳이 필요 없어요. 내가 온전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니나를 꼭 껴안고 속삭였다. 언니, 놓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이 법적 소용돌이는 명예만이 아니라 인내까지 시험하고 있다. 매일 법전을 뒤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재판을 기다리며 2심, 3심을 거쳐야 한다. 니나는 앞으로 최소 6번의 재판이 남아있어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계속될 거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민지는 굴하지 않는다. 그녀는
서명한 종이 한 장 한 장을 탁자, 모서리에 놓고 그 옆에 울상이 찍힌 태아 초음파 사진 루시를 두었다. 내 싸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아이를 위한 싸움이야. 가끔 학교 신문에 신부와 학생 사건이라는 기사가 실렸고 짐작성 사진과 함께 민지 씨는 답변을 거부했다는 멘트가 마지막에 실렸다. 민지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폭풍은 지나갈 것을,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칭송받을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짤막한 글을 적었다. 내 아이가 언젠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엄마가 늘 정의를 위해 일어섰고 사랑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길. 그리고 조심스레 일기장을 접어 법률 서류 더미 옆에 내려놓고 현관 밖 빗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3심 재판 후 민지는 교회 신자 언니들이 보낸 작은 선물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아그네스는 두유를, 베아트리스는 오트밀죽을, 마들렌은 비타민을 건넸다. 각 선물에는 컨디션 잘 챙기길이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민지는 하나씩 꺼내 읽으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수일간의 긴장 끝에 비로소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음속 촛불에 또 한 번 불이 켜졌다. 며칠 후 니나는 그녀를 작은 본당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은 8명쯤 앉을 수 있을 만큼 아담했고 꽃문에 양탄자가 깔려 있었으며 벽에는 예전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자매들은 둥글게 원을 이루어 앉아 있었고 각자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다. 호박수프, 마늘 버터를 바른 구운 빵, 신선한 과일 주스. 민지는 망설이다가 이내 자리에 앉아 뜨거운 수프 한 그릇을 얼굴에 들이대고 조용히 떠먹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수프 한 숟가락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대화는 거칠거나 과장되지 않았다. 그들은 민지의 건강 상태, 아기, 법원에서의 나날을 물었다. 민지는 답할 때마다 잘했어요 라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덧붙였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마치 첫 미사 후에 서로를 꼭 껴안았던 순간처럼.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사랑은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나타나면 된다는 것을. 모임을 마친 후 민지는 니나와 함께 골목 모퉁이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녀는 검은 강황 라떼를 주문하고 눈을 감은 채 그 은은한 쓴맛을 음미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불을 밝히자 노란 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흘러들었다. 그녀가 니나에게 속삭였다. 엄마들을 위한 예술 수업을 열고 싶어. 춤도 가르치고 그림도 그리고 기쁨을 찾아주고 싶어. 니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임산부들에겐 정말 필요해. 그렇게 고요한 불빛 아래 민지는 고통을 넘는 또 다른 사명을 발견했다. 수업 첫날 민지는 놀랍게도 6명의 젊은 엄마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국적도, 피부색도, 섞인 언어도 모두 달랐다. 민지가 교실 문을 열자 그들의 눈에는 간절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소문이라는 빛 속에서 아이를 재웠던 밤들을. 그리고 천천히 춤추듯 실크 스카프로 허공에 원을 그리며 호흡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동작들은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웃었고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픔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때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명예훼손 소송이 원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소 선처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담담히 대답했다. 사과만 받아내면 돼요. 거액의 배상금은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건 태어날 아이에게 정의를 전해주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꿈은 고통이 아닌 루시가 첫걸음을 떼는 날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니엘 신부가 돌아왔다. 하지만 예복은 입지 않았다. 니나는 예술학교 정문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간소한 셔츠 차림에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해바라기는 민지가 좋아한다고 말한 꽃이었다. 그는 민지의 임산부 수업과 루시의 건강을 묻고 나서 조심스레 카드를 탁자 위에 올렸다. 응원하러 왔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랐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초대해 앉히고 담담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신부님.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둘은 마지막 벽화 그리기 수업에 함께 참여했다. 작은 미니 가토, 그리고 루시가 건강하게 자라길이라 적힌 송글씨 카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다. 민지는 저녁에는 춤 수업 교환을 준비하고 아침에는 협업 제안 이메일에 답장하며 점심에는 직접 끓인 우유를 아이에게 먹였다. 여전히 버거웠지만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오후 마지막 춤 수업을 마친 민지는 루시를 꼭 안고 공원 무대 위로 나왔다. 폭풍 같았던 시절은 지나갔고 남은 건 잔잔한 음악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 그리고 젊은 엄마들의 웃음소리 뿐이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예전 성당에서 흥얼거리던 노래를 작게 불렀다. 고요한 빛이여, 우리의 길을 비추소서. 마지막 줄 맨 뒤 다니엘 신부가 조용히 박수를 보냈고 니나는 작은 환호를 터뜨렸다. 세 사람은 빛의 삼각형을 이루었다. 민지와 루시 그리고 니나. 다니엘 신부는 은은한 후광을 비추듯 등 뒤에서 등을 감싸주었다. 미래가 어떤 파도를 불러올지 그녀는 모른다. 하지만 이제 민지에겐 자신만의 인생 악기가 있다. 어둠 뒤에 찾아온 가장 찬란한 새벽의 노래를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1년의 시간 동안 다시 일구어낸 삶의 터전 다락방은 이제 한층 따스한 공간이 되었다. 루시의 놀이 코너에는 부드러운 고민형들이 가득하고 춤을 가르치는 자리에는 커다란 거울이 벽면을 가득 채우며 민지의 책상 위에는 예술 서적과 임산부 교환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연한 꽃문의 벽지 위에 그림자를 드리울 때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느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다정한 속삭임처럼 그들을 감싸 안는다. 민지는 늘 루시보다 먼저 눈을 뜬다. 살며시 커튼을 젖히면 바깥길에 늘어선 나무집들이 산들 바람에 살랑인다. 이 일과는 그녀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햇살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이따금 니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에서야 눈을 비비며 깨어난다. 고요한 빛이여, 내 길을 비추네. 루시를 위해 민지가 지은 노랫말이다. 소박하지만 지난날의 폭풍을 고스란히 담아낸 깊은 고백이기도 하다. 어느 일요일 정오, 다니엘 신부가 방문했다. 미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민지의 어린이 무용 모임을 찾은 것이다. 초인종을 가볍게 누르자 루시는 달려나와 그의 다리를 꼭 감고는 다니엘 아빠 하고 불렀다. 다니엘 신부는 루시를 품에 안고 민지를 바라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민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신호면 충분했다. 엄격한 신부가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 옆에서 니나는 눈가에 반짝이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무용실로 민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는 오늘의 이 평화로운 아침을 상상하지 못했었다. 세상은 그들을 평범하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니나에게 그들은 종교의 규율과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조차 꿋꿋이 견뎌내는 사랑의 증거였다. 그날 오후 옛 수도원 앞 커다란 참나무 아래에서 모두 함께 모였다. 다니엘 신부가 호박 향기가 감도는 작은 큐티박스를 꺼내고 민지와 루시는 피크닉 담요 위에 앉았다. 몇몇 신도 자매들은 과일과 달콤한 빵을 놓아두었다. 과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그저 나무집 사이로 흘러드는 햇살을 고요히 즐길 뿐이었다. 이윽고 다니엘 신부가 큐티박스를 열자 아베 마리아 선율이 고요 속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민지는 루시를 바라보며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띈다. 그 순간 누구의 말도 필요 없었다.
음악이 이미 새로운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면 민지와 다니엘 신부는 루시를 작은 공원으로 데려간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가로등이 하나둘 꺼질 때까지 지켜본다. 루시는 이따금 손으로 웃는 얼굴을 그리며 살포시 하품을 한다. 민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자장가를 부른다. 이슬 머금은 꽃송이, 햇살 속에 속삭이네. 다니엘 신부는 지팡이에 기대서서 그들을 흐뭇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구나 라는 무언의 축복처럼. 며칠 뒤 민지는 고요한 빛이라는 이름의 첫 강좌를 연다. 춤과 그림, 노래를 통해 임산부와 아이가 함께 호흡을 나누는 시간이다. 다니엘 신부는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초빙되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는 법을 주제로 한 강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외국인부터 한부모까지 20명이 넘는 수강생이 모였다. 각자 가슴속에 품어온 슬픔을 그들은 은은한 교실의 조명 아래 나누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어느 날 민지는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아이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 처음 온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적었다. 걱정도 많았지만 내 편지를 읽으며 내 선택을 이해했단다. 엄마는 네 결정을 응원하고 자랑스러워. 마지막엔 엄마와 아빠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니나를 불러 함께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감격의 눈물을 나누었다. 이제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이어진 사랑의 기쁨이었다. 다니엘 신부는 자원의 은밀한 목회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위기에 처한 젊은 신학생들을 돕고 제단 앞에 서기보다 곁으로 다가가 귀 기울이는 신부로서 그들을 이끌었다. 왜 다시 정식 미사를 집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조용히 웃었다. 성직복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사랑을 위해 여기 있는 사람이다. 마침내 민지, 이제 사랑받는 예술교사가 된 그녀와 다니엘 신부, 그리고 루시는 교정, 야외 무대에서 작은 공연을 연다. 제목은 새로운 여명. 루시는 무대 뒤에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뛰어놀고 다니엘 신부는 맨 앞줄에서 딸과 친구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니나는 무대 끝에서 카메라를 들고 환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그 순간을 기록한다. 새로운 아침의 이야기는 그렇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완성된다. 무대 조명이 꺼지자 고요함을 깨고 우레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민지와 차 다니엘은 손을 맞잡고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들에겐 더는 공표할 필요도 결혼 증명서도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미소가 그 어떤 선언보다 완전했으니까. 무대를 가득 채우던 조명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빛이 비춰주던 길은 여전히 두 사람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니나는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 옆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받은 편지함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온 작은 카드가 하나 있었다. 올리브 묘목 그림 아래에 적힌 문구는 이러했다. 새벽빛이 늘 너희 곁에 머물기를. 니나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잔잔한 빛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음을 알았다. 눈부시진 않지만 따스하게 영혼을 보듬는 그 빛 말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공유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